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공부시켜서 학습 정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아이를 질리도록 시키니까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은 내가 그럴 수 있지, 아쉽지만 나는 다른 데서 메꾸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라도 삐끗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이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에 모두 다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와주신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올라갈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딸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선아입니다. 이번에 1등급 직공부 학습법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근무하시는 그리고 근무하셨던 여러 가지 학군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 책을 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정보 격차의 해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했거든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대학을 하나씩은 마음속에 품고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한 반 정도는 공부를 하고 반은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또 반으로 또 나눠보면 공부를 자기가 하는 만큼 성과를 얻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자기 진로가 뚜렷하고 자기 삶의 계획이 있는 아이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더 생기는 아이들인데요.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공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중에서 공부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화를 많이 나눠봤더니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궁금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학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습 결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단원평가나 중학교에서의 지필평가가 워낙에 쉬워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학원에서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충분히 해왔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걸 점검할 과정이 없었어요. 너무 쉽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 결손이 생겼다는 걸 구멍을 발견을 하지 못했고 전국 단위의 평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아이를 살펴보실 수 없었어요. 근데 아이는 단원평가를 봐오고 내신 시험을 봐왔을 때 90점 이상이 되니까 오, 잘했네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학습 결손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올라와 버리니까 고등학교 와서 아이들이 막 헤맵니다. 공부 방법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손을 빈틈에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을 제가 조금만 일찍 만났었으면 얘네들을 한 1, 2년 전에 만났었으면 잘못된 공부 습관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욕심이 참 많은 엄마예요. 아이들이 그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아야죠. 그럼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노하우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지 하는 방법들을 모아서 직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기록들을 블로그에 남기고 노하우들을 다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블로그 그리고 또 브런치도 운영을 하시면서 집공부 학습법이 도움을 받으신 독자님들이 이미 너무 많고 집공부를 아이들과 끌어갈 때는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5가지 원칙을 책에 소개해 주셨고 그거 좀 우리 선생님 풀어주세요. 올해 전국 수능 만점자가 총 11명입니다. 그중에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수능을 잘 본 비결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없다 그랬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결을 찾고 비책을 자꾸 찾으시는데 매일 꾸준한 양의 공부를 충실하게 제대로 된 공부 근육이 돼야지만 성적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직공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5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들여주세요. 이게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습관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루틴이 잡히는 것 같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아이들 기다려주세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SNS에서 살고 있는 그 유니콘 같은 아이들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주 보통 아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 언젠간 해낼 건데 늦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조금 스스로의 것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게임 못하도록 완벽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예 못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 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규칙을 꼭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집안에서의 환경을 꼭 관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희 집 아이는 핸드폰이 하루에 30분 열려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 오면 핸드폰은 딱 TV 앞에 상자 있는 곳에 자리를 잡도록 제 눈앞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게임은 주말에만 자기 공부를 모두 다 일주일 내내 다 해냈을 때 주말에만 토탈 7시간을 열어주고 있어요. 시원하게 열어주셨네요. 그래도. 네. 뭐 짧게 하면 맞아요. 아주 감질만 난다는 아빠의 아주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실컷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시켜주고 있어요. 네 번째 원칙은 어떤 걸까요? 독서를 학습의 영역이 아닌 취미생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심하면 읽을 수 있도록, 틈이 생겼을 때 읽을 수 있도록,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잡아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방학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아이들과 책 탑쌓기 대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읽은 책을 한쪽 벽에 그냥 꾸준히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영악하게 굴면 하드보드로 된 책 두꺼운 거 찾아오고요. 두 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밤에 몰래 읽기도 하고 점점점 이렇게 쌓아 올리는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패턴을 바꿔보면 책 읽은 쪽수를 달리기 한 거리로 환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독서 마라톤을 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에 가시면 독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활동지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라토너처럼 아이에게 보상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들 밤에 되게 늦게까지 안 자고 싶어 하잖아요. 방학이니까요. 네, 그 마음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은 늦게까지 안 자도 된다. 단 책을 읽으면서 금요일을 책 요일이라고 불러요. 책 요일은 책을 읽으면서 그냥 놀고 공부도 그날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재밌는 책을 최대한 깔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좀 제한적으로 주던 과자도 주고 음료수 주문도 받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책도 좋아 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번 방학에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원칙, 아이들에게 살짝 과부하가 걸리는 도전감 있는 과제를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 영어 수업은 AR 지수 높여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조금씩 과제를 높여주셔서 아이들이 좀 낑낑거리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을 상승시키고 과제 집착력을 좀 키워주셔야 돼요. 초등 고학년만 돼도 엄마 품에서 좀 벗어나죠.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 이 왕성한 호르몬으로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리 조금씩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는 아이들의 힘이 좀 길러진 상태고 습관이 길러진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와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내신 시험을 꼭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보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뿅 하고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노력을 하는데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들고 나오신 키워드 중에 공부 정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정서는 어떤 개념인지, 공부 정서가 제대로 이렇게 잡혀있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의 그런 관찰하신 내용들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공부는 하기 싫은 게 정상입니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내느냐, 하기 싫으니까 내팽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시키면 공부 정서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공부시켜서 학습 정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아이를 질리도록 시키니까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게 둘게요 라고 하시는 건 방치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이 하기 싫지만 그걸 끝끝내 해냈을 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 꾸준한 양의 공부를 성실하게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면 난 할 수 있구나, 나는 잘하는구나 라는 아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공부 정서예요. 나는 조금 어렵더라도 나 저거 해볼 수 있어. 처음 보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1학년 통합사회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1학년 통합사회의 첫 번째 단원이 행복이라는 단원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했던 행복은 어떤 것이냐라는 정의도 배우게 되고요.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해서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세이를 쓰는 날 종이를 주자마자 엎드려버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깨우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지금까지 토론했고 책 읽으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너의 생각으로 쓰는 거야. 답이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너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저는 어려워요. 글쓰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거부하더라고요. 어르고 달래서 몇 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실에 처음 보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봤더니 운동부 학생이었어요. 네. 전지훈련을 갔다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공부한 수업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 너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으니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거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사실 글도 진짜 잘 써서 냈어요. 그리고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애가 항상 똘망똘망합니다. 그냥 궁금하대요. 뭐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자기가 아는 건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냥 아이가 호기심이 상당히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장면이네요,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아이도 잘생겼어요. 아, 네. 나 저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아이와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힘 빼고 접근하는 아이와 이미 무게감이 너무 차이가 크죠. 그렇죠. 시작 지점부터 틀려지게 되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응시할 때에도 아이가 공부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보면서도 힘 있게 끌고 나갈 힘이 생기는데 낯선 유형을 보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아는 것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위권 아이인데도 공부 정서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하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혹은 최상위권들은 다 공부 정서가 그렇지 괜찮은가요? 않습니다. 그렇죠. 최상위권 아이들이 꾸준하게 똑같은 성적을 유지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때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은 내가 그럴 수 있지. 아쉽지만 나는 다른 데서 메꾸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하나라도 삐끗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이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에 모두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매몰돼서 또 다른 실수를 자아내게 돼요. 특히나 이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이렇게 집중되는 기간에 아이가 여기에 감정을 다 쏠려버리게 되면 시험을 다 망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 정서가 튼튼하지 않게 되면 끝까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 1등은 공부량 1등인 거는 당연히 아시죠?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거고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행학습을 아주 많이 대단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행학습의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학습 결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 학습 결손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년과 과목과 단원에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오늘 내가 배운 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습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한 줄 알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걸 공부 항아리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습 결손 중에 유급이 될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은 이 항아리에 바닥이 구멍이 나 있겠죠. 성취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옆에가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하는 만큼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 구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매끈해요. 어디서도 빠져나가지 않지요. 구멍 없이? 네. 그러니까 넣는 만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할지라도 구멍 난 아이와 매끈한 아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만약
빨리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으면 네. 시켰죠, 선행.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매끈한 아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필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신 시험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은 상위권과 최상위권 비슷해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중요한 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쭉 수업을 듣다가 내가 모르는 거다. 이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 이제 필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야지만 선생님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표정, 강조하고 있는 억양,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캐치하는 거죠. 필기보다는 거의 체크에 가까운 수업을 듣죠. 시키는 공부, 알려주는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그 비교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더라라는 경험상이 있는 아이들이 이걸 해냅니다. 그러면 상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차이가 있나요?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먼저 두근거려요. 오늘은 꼭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꼭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막상 대답은 없어요. 되게 평범하시죠? 네, 아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시고요. 정말 김 빠지게 맞벌이 하느라고 네. 아이를 챙겨주지 않았다. 아이 스스로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매번 김 빠지는데 이 아이들을 1년간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뭔가요, 선생님? 부모님이 얘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아이도 부모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어서 끈끈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껏 아이가 해왔었거든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해 주셨고 그 공부 습관이 잘 자리 잡았고 이 과정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그 노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이 아이는 도도 해낼 거야. 혹여나 한번 삐끗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또 해내겠지. 지금까지 네. 해왔으니까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계속 주시니 아이들은 그 믿음 위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부모님께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둘 사이에 신뢰감이 단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인스타 잠깐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초1인데 해리포터를 영어로 읽고 있고 네. 문제집은 최상위 문제집 아니면 풀지를 않고 이런 네. 애들이 있단 말이죠. 걔네들 보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어떤 그 교육 철학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다 도입된다 하더라. 2028 수능이 개편된다더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됐다더라.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더라.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 보시죠. 그쵸. 근데 이 불안감을 자꾸 정보의 바다 안에 들어가서 찾으시려고 하니까 중심은 없이 흔들리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뭔가 찾고 싶으시면 교육서 또는 대학에서 입시 요강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꼭 보도자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읽으셔야 돼요. 내 것을 만드신 상태에서 궁금한 것만 취하셔야 돼요. 내 아이에게 맞는 정보와 내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내실 때에 뭔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봐주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시는 현명함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슬쩍 공식 질문입니다. 초등 집 공부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교육은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뭐 빨리 도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상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1차적으로 도착하는 경기장은 고등학교입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아이에게 탄탄한 공부 근육, 긍정적인 공부 정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탄탄한 아이가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돼요. 문제는 고등학교 경기장은 아이만 입장합니다. 부모님은 응원석에 계셔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치트키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아등바등하고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아이들 성적이 제자리인 이유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키가 없기 때문이에요. 키를 들려서 입장시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고등학교 교사인데도 새로운 입시 정보가 나오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학군지에서의 학습량 그리고 학군지에서의 정보 밀집도가 모든 입시를 좌우한다면 그 동네 애들이 모든 상위권 대학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시기에는요, 절대 국영수 탄탄하게 구멍 없이 너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네. 독서와 글쓰기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사실 이것만 실천하게 해도 하루가 짧아요. SNS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자꾸 고민하시고 따라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중심을 잃고 딴 데로 빠지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비장하게 경기 중이라고 착각하신 분 계시다면 경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직접 해보셨던 여러 가지 집 공부에 대한 팁들은 책 속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이번 겨울방학 계획 세우실 때 책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